2026년에 러시아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러시아가 먼저 공격하지 못하게 하세요. 선제적으로 행동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당신에게 해를 끼칠 기회가 생기기 전에 제거하세요. 21세기 초반 이후로 억지력이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먼저 공격하는 것이 공격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그게 독일의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획기적인 법적 판결로 독일은 자국의 첩보기관에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하기 전에 러시아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선제 공격이 곧 시작될 예정이지만 그 공격에는 미사일이나 폭탄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독일 정보기관에 부여된 새로운 권한이 사용될 것입니다. 독일 연방하원의회 통제위원회 위원장인 마르크 헬리히만은 가장 좋은 드론은 결코 이륙하지 못하고 독일을 위협할 수 없는 드론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내각이 정보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지 결정하는 중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표결이 끝났고 내각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헬리히만이 선언한 대로 독일은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베를린을 상대로 사용해온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에 늘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기보다 말이죠.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한 매체 중 하나였습니다. 8월 12일 기사에서 이 매체는 독일 내각이 해외 적대 세력이 계획한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정보기관에 통신 해킹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이 되는 조치는 독일의 주요 정보기관인 BND와 BFE 모두에게 디지털 통신에 훨씬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이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로이터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능동적 작전이라고 설명한 작전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독일이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해서 러시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라고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러시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법이 의미하는 바는 독일의 정보기관들이 실제로 해킹이나 사보타주 대응 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그런 계획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이 정보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혁명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라고 투표 이후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의 파트너 정보기관들과 경쟁력 있고 동등한 위치에 설 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국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단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능력과 적극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도브린트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이 모든 것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디언지가 독일의 최근 결정에 대한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새 법안에 승인한 것은 독일 정부입니다. 그 법안은 공식적인 독일 정책이 되기 전에 아직 전체 의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 대한 지지가 독일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살펴보기 전에 이 초안 법안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자국의 정보기관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해결책은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2026년 BND 예산은 이미 17억 3천만 달러로 증액되었고 메르츠 총리는 BND가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데 적용된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안전장치가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초안도 한동안 준비되어 왔습니다. 2월 17일 폴리티코는 독일이 정보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 파트너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정보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부 주장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헨리 히만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 원하지만 미래의 어떤 미국 대통령이든 유럽 파트너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은 단순히 선제 조치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법은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독일 전체 정보기관이 붕괴하지 않도록 독일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이것들이 새롭게 정의된 권한들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의 정보 기관들은 음모가 진행 중임을 발견하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음모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이들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기관들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계획이 실제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낮을 때 독일은 오히려 그 사실을 이용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는 국가, 즉 러시아에 대해 지정학적 이점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공격 전에 준비된 폭발물을 무력화하거나 심지어 공격 시도 후에 관련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흘리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적대국 정보기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리티코는 이러한 모든 대응에서 중요한 안전장치는
독일이 결정하는 모든 대응이 반드시 밝혀진 원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신체적 안전이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이터는 새로운 초안 법안이 독일 정보기관이 온라인 검색을 추적하고 통신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운영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도입을 담고 있다고 몇 가지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통신회사, 운송사업자, 금융중개인, 디지털 플랫폼 등 여러 유형의 기관들도 명령이 내려지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독일이 자국 정보기관에 바라던 역량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하고 강하게 공격하며 어떤 외국 적대 세력의 계획도 망가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새로운 법이 다소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지만 정보기관의 온라인 검색 기록과 통신 기록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은 잠재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나친 조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독일의 새 법안이 아직 전체 의회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특정 법안에 대한 지지가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W는 독일 시민권협회가 이 법안의 여러 측면이 위헌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독일 정보기관이 갖게 될 광범위한 감시 권한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 및 민간의 실시간 영상 감시에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협회의 전문가 카이 디트만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한계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디트만은 이 법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독일의 정보기관에 사이버 작전과 식별된 위협에 대한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기관, 경찰, 군대 간의 헌법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메르치 연합에 반대하는 야당인 좌파당의 국내 정책 전문가인 클라라 뷰너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더 이상 많은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 법을 통해 독일 정보기관의 통제가 풀릴 경우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독일의 첩보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독일에 적용한 제약들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나치의 거대한 첩보망이 저질렀던 남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독일 내외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법이 60년 넘게 독일 첩보원들을 통제해온 제약에서 벗어나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이제 더 이상 1940년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나치 시절과는 매우 다른 나라가 되었고 이제 유럽이 나치의 재앙과 유사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위협이 푸틴과 그의 제국주의적 러시아에서 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헨리 히만이 투표에 앞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는 독일의 벨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기관들이 러시아의 공격 드론이나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마비시키고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독일 공항이나 독일 내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그 장벽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메르켈의 연립정당, 즉 기독교 민주연합, 기독교 사회연합,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독일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초에 의회가 휴회에서 돌아오면 그 새 정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정당의 표를 합쳐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DW는 이 후속 투표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독일의 정보기관들이 곧 새로운 권한을 대거 갖게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은 애초에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일이 자국 정보기관에 부여하는 새로운 권한을 선제적 권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권한들이 진행 중인 계획을 다룰 때 정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선제적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새로운 법이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갈등, 그리고 러시아의 끝없는 하이브리드 공격이라는 맥락에서는 결코 선제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라이프치히 공항으로 향합니다. 8월 4일 밤늦게 쿼드콥터 드론 한 대가 그 공항에서 배회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비행기들 사이를 떠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드론이 발견되면서 활주로가 봉쇄되었고 독일은 드론을 처리하기 위해 폭발물 처리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 드론은 그냥 아무 비행기들 사이를 떠다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화물기였습니다.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활주로에 있는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파괴하기 위해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드론은 독일에 대한 위협으로 활주로 근처에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어떨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공항에 드론을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 이후 새로운 수준의 위험이 도래했다고 경고했지만 그 배후가 러시아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사건에 외국 세력이 관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8월 10일 미국 정보당국은 라이프치히 드론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믿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독일 언론 빌트는 또한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당국이 현장에서 2024년 7월 같은 공항으로 DHL을 통해 발송된 방화장치에서 채취한 샘플과 일치한 DNA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화염병 테러 시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와 최근의 드론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독일이 정보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러시아의 독일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브린트는 우리는 전쟁 중은 아니지만 매일 하이브리드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간첩행위,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또는 독일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외국 세력의 은밀한 작전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일 수 있지만 독일은 너무나도 많은 하이브리드 전쟁 사건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수와 규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연이 아니라 늘어났습니다. 독일이 푸틴이 억압하려는 국가를 지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독일 국내 정보기관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해당 기관은 그 시기에 새로운 권한을 얻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수치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국제테러대응센터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하이브리드 전쟁 사건들을 대규모로 조사했습니다.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독일은 320건의 사보타주 시도가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보타주 시도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항상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독일 정보기관들이 충분히 깊이 조사하기 전에 저지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20건이라는 숫자는 도브린이 말하는 1일 위협과 매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오직 사보타주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 드론 침입, 그리고 다른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포함하면 1일 공격이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한다면 1일 단위는 엄청난 과소평가입니다. 시간 단위가 더 정확하고 몇 분마다 한 번씩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5월 12일 보고서에서 유로뉴스는 독일이 2025년에 33만 4천 건의 사이버 범죄를 기록했으며 그중 3분의 2는 해외에서 유입되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브린트는 이러한 공격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하면서 독일이 이제 곧 통과시키려는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2025년 한 해에만 약 2,3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독일이 현재 직면한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정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너무 커서 로이터 통신은 7월에 독일 내무부가 독일의 보안 태세를 추상적 위협 수준에서 높은 위협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상향 조정은 독일이 항상 공격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공격에 대한 계획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도브린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이 새로운 법을 제정한 진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의 정보기관들은 제약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정보를 외부 출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방식은 독일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잘 작동했다면 독일이 한 해에 300건이 넘는 사보타주 행위와 수십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로 인해 2,3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독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하이브리드 전쟁 사례들을 볼 때 단순히 러시아가 위협하거나 회유하려는 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독일은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며 그 고조는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어쩌면 유럽 전체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전쟁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2026년 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서 보도한 유출된 보고서는 독일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베를린이 유럽 내 나토의 핵심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첫 번째 주요 표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점점 심화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미래의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러시아의 나토 동부전선 공세 이후 독일이 무장드론, 장거리 미사일 공격, 심지어 특수부대의 공격까지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독일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처럼 푸틴이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6월로 넘어가도 독일 군사지휘부에서는 계속해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인 크리스티안 프로이덴탈러 중장은 이미 나토 32개 회원국 모두가 러시아가 이번 10년대 말까지 나토 영토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과 동맹국들은 2029년까지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시한이 생겼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러시아를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달 후 독일의 또 다른 주요 군 지휘관인 카르스텐 브라이어 장군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방공망을 탐색하고 나토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어 장군은 회색지대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 그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러시아는 미래의 분쟁을 대비해 전술을 다듬기 위해 이러한 시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독일 장군은 덧붙였습니다. 베를린의 최고 군사 전문가들은 마치 지붕 위에서 소리치듯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으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때가 오면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금 자국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은 영상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반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토의 억제력에만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게는 러시아가 단순히 긴장을 고조시키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2027년 어느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푸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물러설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나올까요? 그게 가장 큰 질문이지만 러시아가 나토라는 곰을 계속해서 건드린 결과 이제 그 곰이 완전히 깨어나 물어버릴 준비가 됐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드는 건 독일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크렘린을 뿌리채 흔들 엄청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무엇일까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독일의 새로운 정보기관 관련 법에 대한 이번 분석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이런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